네, 수요일 오후장 잘 버티고 계십니까? 많이 빠졌다 해도 여기서 얼마나 더 빠질지, 이 기간이 얼마나 갈지 정말 막막합니다. 이 장 초반 제한적 흐름에서 버티나 싶더니 10시 반을 기점으로 급락을 했고 코스피가 재차 2,200선을 깨고 2% 넘는 하락, 코스닥도 3% 넘는 급락세로 낙폭이 더 깊어지고 있는 오후장입니다. 시장 급락에 대한 증권사 긴급 설문을 진행했는데요. 자,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가? 시장 급락 배경에 대해서부터 먼저 살펴보죠. 자, 교보증권 김영렬 센터장의 의견입니다. 금리 급등, 미 연준의 강한 긴축 횡보 이후 금리 급등과 더불어서 미 국채금리 10년물이 거의 4%에 육박을 했죠. 결국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들, 그 우려가 확대되면서 주식과 채권 조정, 결국 불가피하다라는 의견입니다. 자, 윤주호 이베스트 센터장은 여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지정학적 리스크는 지속이 되고 있고 오늘 또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가스관, 이 고의적 폭발로 추정되는 연쇄 누출로 안보 이슈가 재부각이 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오늘 또 위안화, 역의 위안화 환율이 7.2, 고시 환율이 7.1, 7위안 돌파 이후 위안화 약세가 가속화되면서 이 충격까지 우리 환율을 더 자극하고 있습니다. 오늘 1,440원까지 육박하는 고환율에 대한 부담을 꼽았고요. KB증권 하인한 연구위원은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결국 이것이 시작이었죠. 금리 인상 행보에 대한 불안에서 촉발된 경기에 대한 우려가 아이폰 14 수요 둔화라는 시그널로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 촉발된 점을 오늘의 급락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까지 빠질 것이냐? 예상 코스피 밴드에 대한 전망도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 그 누구도 알 수 없죠. 김영렬 센터장은 PBR 0.9배 수준, 2,370선 옛날에 무너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리스크 속에 과매도 구간인 것은 맞지만 아직까지 바닥을 예단할 수 없다. 윤주호 센터장도 강달러가 당부가 더 지속될 것으로 보는 만큼 이것이 주춤하기 전까지는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입니다. 하인한 연구위원은 조정 작업이 진행 중으로 악재가 소화되는 과정에서 추가 하락은 불가피하다라는 의견인데요. 결국 과매도 저평가 구간인 것은 맞지만 투심이 지금 공포에 달아 있는 상황에서 그 어떤 악재들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이를 소화하는 과정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시장 바닥 섣부르게 판단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럼 이 급락장의 소나기를 그대로 맞아야 하는 걸까요?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교보증권의 지수 회복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결국 리스크 관리가 우선이다. 이베스트 투자증권도 리스크 관리입니다. 물가 안정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방어적 전략을 제시했고요. 마지막 KB증권도 연중 정책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방어적으로 배당주 투자를 제시했습니다. 결국 시장의 예측 불가인 만큼 리스크 관리, 방어 보수적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의견입니다. 시장 급락에 대한 또 긴급 설문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좀 더 자세한 시장에 대한 진단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조현주 연구위원 연결해 팩트 체크해 보도록 하죠. 네,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결국 재차 2,200선을 깨고 내려가면서 오후장에도 낙폭을 줄이지 못하고 답답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이 강하게 또 자극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전반적인 글로벌 이제 통화에 대한 약세 움직임 속에 우리 원달러 환율 1,440원까지 육박했습니다. 이 연내 1,500원 돌파까지도 대비를 해야 되는 걸까요? 어떤 의견이실까요? 네, 일단 저희 하우스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 고점은 1,490원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1,500원을 돌파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달러 강세 흐름은 연준의 고강도 긴축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유로화나 엔화 그리고 위안화의 약세가 같이 겹치면서 신흥국 전반적으로 그리고 미국 외에 전반적으로 통화가 약세 흐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수입 물가 상승 그리고 수출 무역 적자로 인해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하반기 갈수록 조금 더 무역 적자는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요 부진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신흥국 통화 약세와 더불어서 원화이 같은 경우는 무역 적자에 힘입어서 더 큰 약세가 가능하다라고 본다면은 앞으로의 방향성 자체가 바뀔 만한 이벤트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정부가 개입하거나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강한 흐름을 바꾸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 달러 강세를 제어할 만한 뭔가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환율에 대한 부담 속에 시장은 계속해서 연저점을 경신하면서 저점을 낮춰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괌에도 저평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하단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추가 하락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둬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 연준 쪽에서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시나리오에 적용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마일드 리세션이냐 하드 리세션이냐에 따라서 뭐 저점은 크게 달라지겠지만 결국에는 침체 가능성을 감안한다면 그동안의 랠리는 베어마켓 랠리가 더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거에 이 베어마켓 랠리가 나타난 이후에 저점이 언제쯤 형성됐느냐를 본다면 대부분 베어마켓 랠리 이후에는 마이너스 20에서 40% 정도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베어마켓 랠리로 인해서 코스피가 한 2,530까지, 2,540까지 올라왔었다면 거기서 최소 마이너스 20%라고 본다면 2,035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 2,000포인트대 수준까지는 더 내려올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2200선이 깨졌고 그 다음 지지선이 2200선을 좀 지지한지 여부가 관건이 될 텐데요. 지금 답답한 시장 안에서 그렇다면 개인 투자들이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은 여러 증권사에서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보통은 더블 바닥이 마지막이라는 점에서 이번 바닥이 지나가고 난 뒤에 이제 기회를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바닥이 언제까지 내려갈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고요. 특히 다음 달 물가 지표가 크게 둔화되기는 어려운 계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다음 달까지도 물가가 크게 둔화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다음 달까지도 이러한 더블 바닥을 형성하는 그런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더 현금을 모으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급하게 매수하기보다는 이 금리 인상 국면이 마무리되는 국면까지 좀 기다리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 시장의 급락 배경 하나하나 진단하면서 환율과 수급 그리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확인하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 S1투자연구소 김동엽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장 급락 배경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락 원인 하나, 지금 애플과 아이폰 14 증산 계획 철회 뉴스가 나오면서 나스닥 선물이 급락할 때 우리 시장이 딱 그 흐름과 맞물려서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이 경기 침체 시그널을 애플 쪽에서 이제 확인을 했다. 그러면서 그 우려가 확산되는 모습인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테슬라가 3분기 출하량 증가 전망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호재는 싹 묻히고 악재에만 지금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급락 배경 하나 애플발 이슈에 대해서는 김동엽 소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시장이 정말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3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굉장히 괜찮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무시한 채 애플 같이 이제 초거대 회사의 끝내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을 우려할 수 있는 증산을 하려다가 그 계획을 철회했다라는 이제 블룸버그발 그 이슈가 오늘 아침에 터져 나오면서 시장이 좀 조정을 다시 크게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 방금 드린 대로 지금 시장이 막 그 아래쪽으로 막 향할 때는 악재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고 또 호재는 나왔지만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거나 인내 그냥 금방 잊어버린 그런 상황들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견져보면 테슬라 쪽의 어떤 좋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균형을 맞춰서 볼 만한 재료인데도 지금 사람들의 어떤 투자가들의 일반적인 시각이 굉장히 한쪽으로 쏠려 있거든요. 더 빠지면 어떡하지인데 빠질 만한 뉴스가 나오니까 거기에 아주 긴장감 있게 반응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재 이사는 오늘 이 애플발 이슈가 급락 배경의 가장 큰 이유였다라고 보세요? 저는 뭐 시장 하락의 일부 원인은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 뭐 이 뉴스 자세히 보시면 뭐 안 팔려서 감산하는 것도 아니고 수요 예측보다는 좀 수요가 덜해서 증산하려는 계획을 조금 미룬다 이런 얘기가 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그 예전 예측이랑 지금 수요량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그때보다는 달러 강세가 훨씬 더 진행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뭐 수요가 감소하는 거는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 물론 그 이 뉴스로 인해서 나스닥 선물이 하락했다는 것 자체로는 뭐 우리 하락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진짜 시장의 하락의 원인이라면 애플 밸류 체인이 훨씬 비중이 높은 대만 같은 경우가 더 많이 하락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보시면 대만 증시는 코스피보다 훨씬 더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실 애플 공급사에 관한 그런 주가 하락이 이미 뭐 BH라든지 LG노텍 급락했던 게 있는데, 그때도 시장에서는 좀 공급에 대해서 좀 감사는 아니지만 뭐 증설 요청이 없을 것 같다는 루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은 예상하고 있었던 이유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너무 크게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심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런 악재성 그런 이슈에 더 크게 반응을 하면서, 특히나 우리 시장이 워낙 수급적으로 취약하다 보니 더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런 부분이 원인의 하나를 이제 제공을 했고, 이제 두 번째 급락 원인, 러시아와 독일의 가스가 고의적 폭발로 추정이 되는 이제 연쇄 누출, 의심이 확대가 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부각되는 모습인데, 이 노이즈가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로 보셨어요? 그게 사실 오늘 급락의 배경의 전조현상 같은 모습이었는데, 서로 이제 주장을 해요. 뭐 사보타지라는 말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서로 비밀리에 이제 파괴를 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서방 쪽에서는 러시아가 몰래 또 구멍을 낸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 가스관 자체는 이미 잘 아시겠지만 8월 달 말 정도 이후에 공급이 거의 막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관련되는 공급의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야기시킬 부분은 아닌데, 정치적으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거리들을 서로 만들었다라는 것이고, 사실 그것보다도 오늘 뭐 분봉 차트가 깨지면서 지수가 10시 한 15분대 기준으로 해서 급락을 했던 배경은 네. 사실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러시아가 요드 대량 구매했다라는 그 뉴스 나오고 나서부터 난리가 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그 가스관과 관련된 이슈랑 사실 맞물려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푸틴이 전쟁의 어떤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카드로 해서 동원령도 나왔고, 측근들이 자꾸 핵위협 얘기를 하고 있고, 요드 구매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이렇게 준비할 거야 이런 거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러시아뿐만 아니라 옛날에 트럼프가 썼던 병법 중에도 긴장 완화를 위한 고조라는 전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뭔가 위협을 함으로써 긴장을 누그러뜨리겠다는, 우크라이나의 어떤 진격을 막아보겠다라는 그런 정책으로만 뭐 말로 다 한 거면 괜찮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이 좀 커지면서 시장이 큰 하락을 겪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와 독일 가스관, 그리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전조 현상이었고, 그것의 하락폭을 더 키운 이제 애플발 이슈까지 더해지다 보니 시장이 계속해서 급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김영재 이사께서는 지금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어느 정도 이제 변동성을 또 염두에 둬야 되는 걸까요? 글쎄 뭐 사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어제 보니까 그 1시 경에 새벽 1시 경이겠죠. 새벽 1시에 그 유럽 지수가 급락하면서 저 미국 지수 다시 급락하는 모습인데, 이 기사 때문이 아니었느냐라고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고위 폭발이 확실히 밝혀진다면 정말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 가능성이 또 훨씬 더 고조되는 걸로 가겠지만, 이게 뭐 공해상이라는 그런 뭐 지정학적인 뭐 그런 이슈도 있고 해서 추가적으로 사실 확인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서, 저는 대립의 골이 좀 깊어진다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왜냐하면 결국 에너지 대란을 겪고 있는 유럽 지역에서 만일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더라도 혹시라도 뭐 휴전을 한다 해서, 그렇지만 이제 이런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러시아와의 협상이 전혀 없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대란이 좀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전쟁까지로 생각하는 것은 조금 이른 시기가 아니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계는 우리가 시장 변수 안에서도 사실 상수로 보고 있잖아요. 오늘 그 부분이 조금 더 이제 부각이 되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기는 했지만,
일단은 그냥 있는 상수로서의 그냥 흐름 정도로만 이 영향에 대해서는 짚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악재를 다 끌어모으면서 지금 굉장히 취약하게 반응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급락 원인 세 번째입니다. 뭐 에너지 위기를 넘어서 지금 유럽의 재정 위기, 금융 위기까지 확산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지금 우려가 촉발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영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계속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파운드와 급락이 사실 이번에 또 하락폭을 키운 원인이었잖아요. 네. 여기에 이탈리아발 재정 위기까지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유럽의 시스템적 위기까지 우리가 우려를 하면서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십수년 전에 그 흔히 말해서 남유럽 위기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리스라든가 그것도 그때도 등장했던 게 이탈리아 쪽인데 그쪽과 관련된 이슈와 약간 유사한 개념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특히 영국은 또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식으로 엘리자베스 여왕 서거 이후에 뭔가 나라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진 듯한 그런 느낌이고요. 지금 긴축을 해야 되는데 감세를 통해서 돈을 풀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제 뭐 국제 기관들에서도 막 항의도 하고 뭐 제안도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와중이거든요. 거기다가 이탈리아는 최근에 총선을 했는데 극우파 총리가 되다 네. 보니까 그분 성향이 반 EU에다가 친러예요. 그러니까 EU의 단결을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완전 뒤죽박죽이 된 상황이고요. 앞서서 애플 이슈,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지금 파운드와의 뭐 급락 이슈, 한마디로 최근에 그 신문지상을 뒤덮었던 퍼펙트 스톰이라는 게 바로 오늘 그냥 등장을 한 거죠. 삼각파도를 만나서 배가 자초될 듯한 그런 분위기가 오늘 갑자기 여러 이슈의 복합적인 개념들이 모아져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총체적 난국이네요. 한마디로 그렇죠. 예. 김영재 이사께서는 그러면 지금 이 유럽발 지금 에너지 위기를 넘어 이제 금융 위기까지 봤을 때는 너무 과도하게 악재를 반영을 하는 것이다라고 보세요? 아니면 정말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보세요? 네, 가능성이라는 그런 단어 자체가 사실은 염두에 둬야 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영국은 그 이전에도 76년에 IMF 구제 금융을 받았던 전례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완화적인 그런 재정 정책에 대해서 우려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것이 정말 영국 정부나 은행이 빨리 해결되지 않는다면 시스템적 리스크로도 발전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이런 시스템적 리스크를 유발하게 되는 가장 또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미국 연준이 공격적인 그런 긴축 정책을 통해서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을 했다는 것도 하나의 원인일 겁니다. 미국의 연준이 원하는 거는 경기 침체에 가기 전에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목적이지 이렇게 연쇄적인 그런 국가에 대한 어떤 뭐 모라토리엄이든지 이런 것이 나타나면서 시스템적인 리스크로 간다면 결국 연준은 금리들을 올리면서 오히려 세계 경제를 망쳤다는 그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렇게까지 가기 전에 어떤 대책이 나올 것이고 아무래도 가장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영국이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모습. 예를 들어서 국채 금리를 급등시키기를 잠재울 수 있는 어떤 긴급한 뭐 기준금리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양적 구조 계획을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환율 시장의 개입 이런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태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데 이태리나 지금 영국이나 이제 승리가 새로 되면서 뭔가 대중들한테 보여줘야 하는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것을 지금 긴축 통화 정책에 반하는 그렇게 우호적인 또 재정 정책으로 하게 된다면 이태리 역시도 좀 전철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태리 정부가 좀 영국과 비슷한 정책을 쓰지 않음으로 해서 좀 타산지석의 효과를 좀 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지금 IMF도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감세 정책에 대해서 영국에 이제 철회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무디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고하는 만큼 지금 애플의 계획을 철회할 게 아니라 영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회하는지 여부 완화되는지 여부에 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지만 일단은 이런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고 결국엔 시장 좀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국내의 움직임을 좀 살펴볼까요? 자, 오늘 그러다 보니까 파운드화가 재차 이제 또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고 이 유로화 약세 그 역의 위안화가 지금 7.2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40원까지 거의 육박을 했는데
역대급의 가파른 속도로 지금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외환당국은 계속해서 괜찮다 하지만 이 속도를 보면 너무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방향은 맞다고 하더라도 이 속도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근데 밑반지 쪽에 또 물붓기가 될까 봐 뭔가 이렇게 속도 조절을 시키기에도 걱정도 되고 그러니까 환율에 대해서는 지금 연내 1,500원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연내 1,500원이 아니라 오늘 새벽에 받아본 뉴스를 보면은 우리 코스피랑 환율하고 데드 크로스가 난다라는 얘기까지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도 한번 있었던 일인데 지금 2,000을 기록하는 코스피랑 1,400원대 환율이 서로 방향을 바꿔서 숫자가 바뀐다라는 그런 얘기들까지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IMF 때 순간적으로 환율이 2,000원 갔던 걸 생각해 보면 전혀 무리도 아니고 지금 오늘 뭐 여러 가지 확인됐거나 확인되지 않은 뉴스들이 한꺼번에 시장에 반영되면서 아까 한 3, 40 빠질 때 과연 어디까지 빠지고 진정이 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제가 이걸 시장에 호도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처음 겪는 일이에요. 모든 인류가 처음 겪는 일입니다. 솔직히 핵에 대한 위험이 이처럼 높아진 적이 2차 대전 때 말고는 다 처음 겪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금리 빨리 올라가는 것도 초유동성의 장세가 이렇게 긴 축으로 가는 것도 다 처음 겪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어느 정도에서 과연 절정의 피로감과 리스크의 어떤 이 피가 마르는 그런 현상이 절정을 보일지 아무도 솔직히 예측이 안 되죠.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과정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예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환율에 따라서 사실 시장 움직임이 가장 크게 연동이 되잖아요. 어제도 사실 환율을 확 뺄 때 시장이 극적으로 상승 마감을 한 것처럼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또 급하게 또 오르다 보니까 시장이 재차 낙폭을 키우고 있는데 지금 환율에 워낙 이제 취약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근데 수급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환율의 변동성에 있어서 수급의 그 자금 이탈을 계속 우려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시장의 투심에 더 우려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급적으로는 예상보다는 외국인 자금 이탈이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저가 매크로 전반을 보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에 요즘 최근에 외국인 매매 동향만 봐서는 그렇다는 얘기인데요. 그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 한국 비중을 너무나도 줄여준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매도할 물량이 많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근데 아직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환율 방향성이 여기 환율도 상승폭이 얼마큼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러한 거에 대해서 좀 낙관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지만 지금 일본 은행에서 이미 지금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큰 돈의 돈을 풀었습니다. 거의 3조 엔을 하루 동안에 풀어서 환율을 방어에 성공했는데 근데 그것이 그 이후에 다시 제자리로 원점으로 회귀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각국의 정부들이 자국의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돈을 풀어서 자국의 환율을 방어한다. 그게 결론적으로 그 문제는 뭐냐면 보유하고 있던 미국 국채라든지 이런 것을 팔아서 자국 통화를 세안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인데 결국 미국 국채를 팔게 되면 결국 미국 국채의 가격은 떨어지게 되고 금리는 또 오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금리 상승이 되면서 오히려 안전자산 선호사항이 줄어들게 되고 또한 미국 채권의 또 선호도를 높이는 경향이 나오겠죠. 네. 그럼 결국은 이것이 다시 환율이 강달러로 가는 것을 방조하는 또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 고리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도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최근 일본의 이런 자국통화 방어를 매우 우려스럽게 보는 시각도 많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중국도 이제 위안화 방어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국제 금융에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이는 좀 결과를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달러 환율 방어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인 거네요. 일본이 워낙 이제 미국의 채권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것을 팔고 또 이것을 막기 위한 지금 그 환율에 대한 방어가 있긴 하지만 결국 그것이 미 국채 금리 급등을 또 촉발하는 만큼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환율 방어조차도 지금 쉽지 않고 오히려 이런 것이 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어요. 지금 좋은 게 하나도 없네요. 근데 이런 가운데 오늘 또 CDF 물량이라든지 반대 매매 회피성 매도라든지 또 반대 매매도 지금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는데 오늘 개인이
매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 오늘의 개인 매수의 의미와 신용잔고가 지금 많이 줄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개인 매수를 또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사실 제가 장이 안 좋을 때마다 맨날 말씀드리는 게 개인 투자가를 위한 시장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저께 이제 극적으로 지수가 강반등을 하면서 끝나다 보니까 2200 살짝 한번 깨진 게 거의 바닥권이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부 반대 매매 물량을 뭐 스스로 또 소화를 해내면서 개인들 매수가 좀 나온 것 같은데 이제 간밤에 미국 시장이 초반에 좋았다가 막판에 좀 밀리고 또 약세장으로 끝나는 모습에서 기관 외국인은 좀 위험을 감지한 것 같은데 그것들을 개인들은 조금 무난하게 봤던 모습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시간대로 보시면 극명하게 나오는 게 CFD 반대 매매가 오전 한 10시쯤 나오거든요. 공교롭게 시장이 빠지기 시작한 게 10시부터 쭉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CFD 물량이 증권사별로 그 나오는 시간이 다 다르지 않나요? 조금 다른데 평균적으로는 10시라고 10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스탁론이라든가 이런 또 물량은 2시 정도 때 아. 많이 나오거든요. 방금 우리 막 코너 시작할 때 마이너스 70 찍었었는데 그런 물량이 또 단기에 집중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아마 글쎄요 오늘 조금 뭐 마지막에 조금 줄일 수 있다고 하면 3시 정도 어제와 약간 유사한 흐름으로 3시 정도 이후에 너무 과매도다 이런 모습으로 조금 줄어들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아직까지 그 추세 하단을 이어서 줄을 그어보면 조금 더 낙폭의 여지가 있다라는 게 좀 불안하긴 하지만 남아 있다라고 보시는 시각이 맞겠죠. 네, 신용잔고의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대 매매라든지 이러한 우려를 어디까지 좀 더 그 확인을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사실 제가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신용잔고를 매일매일 체크를 하는데 지금 나오는 오늘 아침에 본 것으로는 한 18조 6천억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결제 기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 18조 원 초반대까지 양시장 신용잔고가 줄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직전 저점이었던 2276포인트 기록 당시에 신용잔고가 17조 원 초반대까지도 하락했었는데 네. 아직도 그보다 많은 수준의 그 신용잔고가 있다는 점에서는 이것이 뭐 논리적으로 뭐 설명 가능한 뭐 이론적으로는 아니지만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추가적으로 신용잔고는 최소 1조 원 이상 더 감소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진바닥을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고 경험상 지수 최바닥은 항상 개인 투자자들이 투매가 거의 이틀 연속 나오면서 바닥을 만들어가면서 그것을 이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이 받아주는 모양으로 나왔는데 오늘 개인 투자가 이렇게 크게 매수하신다는 것 자체만으로 보면 오늘은 지수가 저점일지라도 최바닥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경험상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수한 개인이 만약 종가 부근에 뭐 갑자기 지수가 상승하면서 뭐 급격하게 이익 실현을 하는 그런 모습이 안 나온다 그러면 지수 바닥은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것이 좀 더 현명한 판단이 아니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 매매나 CFD 물량이나 회피성 매도나 이걸 터질 건 터지는데 또 여기 저점에서 들어가는 매수 또한 오늘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매수세가 이렇게 어떤 자금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 반대 매매를 막기 위한 매수일 수도 있어요. 그럴까요? 글쎄요.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오면서 그거를 좀 싸게 잡아보겠다는 그런 단기성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일단 오늘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과 또 신용잔고의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오늘 뭐 지난다고 하더라도 진바닥에 아직까지는 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국 지금 2200선에서 계속해서 멀어져 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추세나 심리전이나 이게 다 이탈된 상황에서 무엇이 확인이 되어야 될지 어떤 포인트에 주목을 하면서 지금 리스크 관리나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뭐 미국의 지표로 최근 약세 속에서의 어떤 반등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본다고 하면 저는 이제 빅스라고 하는 변동성 지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3월달, 5월달 그 미국 지수가 급락을 했을 때도 그 빅스 지수가 35 정도 때까지 오르고 나면 항상 밑으로 밀리는 그런 케이스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아까 새벽녘에 찍은 최고가 34대를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거의 미국도 심리적으로 거의 바닥까지 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서 우리 이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신용잔고가 좀 급격하게 털려서
진바닥은 한 15조 정도 내외까지 신용정보 내려가야지 될 것 같고 네. 일간 반대 매매가 지금 한 100억대 정도 나오는데요. 솔직히 한 1000억대 정도는 나와야지 심리적으로 진짜 찐바닥에 가까운 지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앞서서 긴급 설문도 했지만 리스크 관리에 대한 말씀 많이 해주시긴 했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사실 리스크 관리하기가 쉽진 않은데 또 만약 손실이 커져가고 있는 걸 보자니 답답할 노릇이거든요. 그러면 반등을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리스크 관리를 해라라는 말씀들이 있지만 지금 언제 이렇게 반등이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네. 진바닥이 지금 여전히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라는 말씀 해주셨으니까. 그러면 정말 실질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정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보세요? 네, 제가 이제 경험상 보면 사실 이렇게 패닉 셀링 구간이 이제 지속되다가 결국은 반등이 나오는데 반등이 급격하게 나오기보다는 한 번 반등이 있은 다음에 옆으로 횡보하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는 그런 구간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현재 PBR로 보면은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한 0.83배 정도 되는데 항상 바닥권은 0.8배 이하 정도 수준에서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난번 팬데믹 사태 때는 0.59배까지도 하락한 적이 있는데 그건 아주 단기였고 0.8배 정도라면 좀 대응이 가능한 수준까지 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68포인트가 지금 0.8배 수준인데 거기까지는 여러 곳도 대응하셔야 되고 근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패닉셀 구간에서 여기서 매도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적극적인 대응은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반등 시까지 좀 관망하셨다가 좀 급한 매물이 소화된 이후에 좀 비중 축소하시든지 그렇게 하시고 레버리지라면 일부라도 비중을 꼭 축소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지금까지 시장에 대한 긴급 진단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 S1투자연구소 김동엽 소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